중국이 100년 넘은 세계 최고의 엔진 설계도를 회사째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단 몇 년 뒤 중국은 매년 2조 원이 넘는 돈을 한국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설계도가 우리 손에 있는데 왜 우리 배는 바다 한복판에서 멈추는가? 중국의 선박 엔진 국산화를 책임진 한 고위 관료가 카메라 앞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돈으로도 끝내 베낄 수 없었던 단 하나의 비밀. 한국이 40년 동안 지켜온 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반장님, 이번 달 송금 끝났습니다. 비서가 결제판을 내밀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종이 맨 아래 찍힌 숫자 때문이었죠. 또 한 달 만에 한국으로 빠져나간 돈 8천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소가 만든 배에 한국이 만든 엔진을 달기 위해 지불한 값. 그것도 단 한 달치였어요. 밤 11시가 넘은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베이징의 불빛이 멀리 깔려 있었고 책상 위 스탠드만 노랗게 켜져 있었죠. 저는 그 숫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그었습니다. 0이 몇 개인지 다시 셌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8천억 원.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서늘한 방인데도 목덜미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장은 단 2줄이었죠. 입금 확인됐습니다. 납기일 맞춰 출고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굽신거리는 말도 없었어요. 세계 1위 조선 강국이라는 우리가 보낸 8천억 원을 그쪽은 그저 장부에 한 줄 적고 끝낸 겁니다. 마치 늘 있는 일이라는 듯이. 저는 그 짧은 문장을 한참 노려봤습니다. 이상하게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제 이름은 왕하이청입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일하죠. 직책을 말하면 다들 한 번씩 눈이 커집니다. 선박 엔진 국산화 국가 전담반. 그 반장이 바로 저였어요. 쉽게 말하면 중국이 만드는 배의 심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는 국가 사업. 그 전체를 책임진 사람이 저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저에게는 평생 가장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메라 앞에서 이걸 입에 올리는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돈으로 살 수 있었고 무엇을 끝내 사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저는 바로 이 일을 두고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최고 지도부가 모인 회의실에서였죠. 그날을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긴 회의실, 묵직한 원목 탁자, 그 끝에 앉은 어르신들의 진지한 얼굴.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자료를 손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자신만만했어요. 3년만 주십시오. 길어도 3년입니다. 그 안에 한국 엔진은 우리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중국 배에는 중국의 심장이 들어갈 겁니다. 가장 한쪽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이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왕 반장, 자신 있나? 한국이 그 엔진을 만든 세월이 40년이라던데. 세월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들은 그저 남의 설계도를 빌려 시간을 보낸 것뿐입니다. 이제 그 설계도가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출발선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훨씬 앞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세계 최대의 공장이 있고 가장 싼 인건비가 있습니다. 한국이 30년 걸린 길을 우리는 3년이면 갑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러고는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자네가 이걸 해내면 역사의 이름이 남는 거야. 100년 넘게 서양이 쥐고 있던 배의 심장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 그 한마디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들떴죠. 집에 돌아가서도 거울 앞에 서서 혼자 그 말을 되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단순히 제 자리 하나가 걸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어요. 신문마다 중국, 드디어 배의 심장을 손에 넣다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악수를 청하기도 했죠. 다들 제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왕 반장님, 이제 한국호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때마다 가슴을 펴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부안에서 아무도 제게 3년을 묻지 않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들 알고 있거든요. 매달 한국으로 빠져나가는 그 돈의 액수를. 회의 때 제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슬쩍 눈을 피합니다. 그 침묵이 어떤 비난보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매달 한국에 수천억 원을 송금하는 결제판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한 달에 8천억 원. 한 해로 따지면 2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던 그 심장값을 우리는 여전히 한국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짓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로 만드는 배 10척 중 6척이 중국 조선소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5척 중 1척 수준이죠. 머릿수로만 보면 우리가 한국을 3배 가까이 앞섭니다. 게다가 우리는 돈도 썼습니다. 그냥 쓴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건 다 샀어요. 그런데도 이 모양입니다. 배는 우리가 땀 흘려 만드는데 그 배의 심장값은 한국이 앉아서 받아갑니다. 저는 결제판을 덮고 창가로 갔습니다. 멀리 우리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어요. 그 아래 부두에는 우리가 만든 초대형 LNG, 운반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죠. 길이만 300m가 넘는 강철 덩어리. 우리 기술자 수천 명이 1년 넘게 매달려 만든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가장 깊은 곳, 배 밑바닥에 박혀 배를 밀어내는 그 심장은 한국에서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죠. 회사를 통째로 샀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설계도를 다 손에 쥐었는데 왜 우리는 못 만드는 걸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의 부끄러운 고백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니, 잘 풀린다고 제가 착각하던 시절이라고 해야 맞겠군요.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돈이었습니다. 배의 심장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에는 상상하기 힘든 액수의 국가 예산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 예산을 따내기 위해 예산심의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은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긴 탁자 끝에 앉은 위원들이 안경 너머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죠. 한 위원이 제 자료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왕, 반장. 이 액수가 정확합니까? 너무 큰 돈인데요. 정확합니다. 설계도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고 양산 공장을 새로 짓고 자체 개발까지 하려면 이 정도가 듭니다. 하지만 위원님,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근거가 뭡니까? 한국은 40년을 했는데 우리가 돈만 쓴다고 따라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40년이 우리에겐 필요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맨 땅에서 더듬더듬 40년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완성해 놓은 길을 돈으로 한 번에 사는 겁니다. 설계도라는 지도를 손에 쥐고 출발하는데 왜 40년이 걸립니까? 돈이 시간을 사는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위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통과시키겠습니다. 단, 왕 반장. 이 돈을 쓰고도 한국을 못 이기면 그 책임은 전부 자네 몫이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 자리를 걸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자리를 걸었습니다. 국가의 돈으로 시간을 사겠다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친 겁니다. 돈으로 못 사는 게 있다는 생각은 그때 제 머릿속에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빈터투어라는 작은 도시였죠. 그곳에 윈지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낯설어도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이에요. 대형 배의 심장, 그러니까 배 밑바닥에 박히는 주추진 엔진. 그 엔진의 설계도를 그리는 세계 3대 회사 중 한 곳이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제 오른팔인 젊은 부하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그가 창밖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반장님, 정말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쪽은 워낙 오래 한 분야라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보게, 한국이 가진 게 뭔가? 설계도? 그건 곧 우리 거야. 공장, 우리가 더 크고 더 싸. 사람, 우리가 10배 많아. 그럼 한국한테 남는 게 뭐가 있나? 자존심. 자존심으로 엔진을 만드나? 부하 직원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그 말에 설득된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 제 자신을 설득하고 있었던 거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회사가 가진 도면은 보통 도면이 아니었어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인 엔진 설계의 모든 것, 스위스 기술자들이 한 세기 넘게 그려온 도면 더미. 그걸 우리가 통째로 사들이는 자리에 제가 서 있었던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두꺼운 가죽 의자, 반짝이는 원목 탁자, 창밖으로 보이던 알프스의 흰 봉우리, 만년필 끝이 종이에 닿을 때 손끝에 닿던 그 매끄러운 감촉까지 생생합니다. 도장을 다 찍고 나자 그 회사의 나이 든 임원이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백발의 안경을 쓴 사람이었죠. 그가 제 손을 잡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도면은 모두 드리겠습니다. 한 장도 빠짐없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엔진은 도면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팔기 싫으니까 괜한 소리를 하는군. 도면을 다 줬으면 끝난 거지. 뭐가 더 있다는 거야.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을 따라다닐 경고였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와인을 한 잔 시켰습니다. 평소에 잘 마시지도 않는 술이었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는 걸 참을 수가 없더군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무엇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한국은 자기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덴마크와 스위스 같은 곳에서 설계도를 빌려다가 자기 공장에서 찍어내는 신세였어요. 업계에서는 그걸 라이선스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설계도 빌려서 조립이나 하는 하청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도면의 주인이 된 겁니다. 한국이 40년 동안 빌려 쓰던 그 도면의 주인이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천하이펑. 우리 그룹 엔진 자회사의 사장이었죠. 앞으로 이 도면으로 엔진을 직접 찍어낼 책임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천하이펑은 키가 크고 늘 값비싼 양복을 빼입는 사람이었어요. 손목에는 묵직한 금시계를 차고 다녔고 악수할 때 손에 힘을 꽉 주는 버릇이 있었죠. 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끝났다니 무슨 뜻인가? 한국말입니다. 설계도가 우리 손에 들어왔는데 한국이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놈들은 그냥 우리 도면 빌려 쓰던 조립공일 뿐이에요. 이제 그 도면이 우리 거니까 한국은 일감이 끊기는 겁니다. 그는 소파에 거만하게 등을 기대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러고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엔진이라는 게 뭐 별겁니까? 엔진이라는 게 결국 쇳덩어리 아닙니까? 도면대로 깎아서 조립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 놈들은 그걸 무슨 장인 정신이니 손맛이니 하면서 비싸게 팔아먹은 거고요. 그게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네 생각엔 우리가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 수 있나? 싸게, 빨리, 많이. 그게 우리 방식 아닙니까? 한국처럼 엔진 하나에 몇 달씩 정성 들일 이유가 없어요. 시운전도 적당히 하고 검사도 빨리빨리 넘기면 됩니다. 그렇게 원가를 확 낮춰서 대량으로 찍어내면 가격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배 주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은 엔진이면 싼 걸 사겠죠. 1년 안에 한국 주문 절반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그가 검사도 빨리빨리 넘기면 된다고 한 말을 그때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깊이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은 게 아니라 묻고 싶지 않았던 거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었으니까요. 못 믿으시겠으면 두고 보십시오. 그 거만한 한국 놈들이 우리한테 일감 달라고 줄 서는 꼴을 제가 반장님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비싼 술을 마셨고 한국이 무너지는 그림을 안주 삼아 떠들었어요. 천하이펑은 술잔을 부딪히며 또 한 번 호언장담했습니다. 반장님, 이제 한국 시대는 끝입니다. 우리가 새 주인이에요. 건배하시죠. 며칠 뒤 우리는 큰 발표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신형 친환경 엔진을 세계 최대 출력으로 직접 개발했다는 발표였죠. 발표하는 날, 저는 사무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천하이펑은 새 엔진 앞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서양 도면을 빌리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한 외국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이 실제 배에서
올해 운항한 기록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검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하이펑의 얼굴에 잠깐 짜증이 스쳤습니다. 그러더니 거만하게 대답했죠. 기록이요? 도면이 완벽한데 무슨 기록이 더 필요합니까? 의심은 한국이나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그만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텔레비전 스피커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설계도를 샀고 이제 자체 엔진까지 내놓는다. 모든 그림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한 장 더 썼어요. 최고 지도부에 올릴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죠. 선박심장, 완전 국산화 3년 로드맵.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설계도를 확보하고 자체 개발까지 마친 이상 기술 추월은 시간 문제입니다. 늦어도 3년. 저는 그때 진심으로 믿었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국가가 돈을 쏟아붓고 설계도를 사들이면 기술은 그냥 따라온다고. 세상에 돈으로 못 사는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저는 머지않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이상한 일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설계도를 사들이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우리 그룹의 신규 계약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새 배를 만들기로 한 계약들, 그리고 그 배에 들어갈 엔진을 어디서 가져오는지가 적힌 표였죠. 표를 훑어 내려가던 제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서도 멈췄어요.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엔진 공급처. 거기에 적힌 이름이 자꾸 같았습니다. 한국, 한국, 또 한국. 우리가 새로 따낸 초대형 LNG선 계약들. 그 배들의 심장 자리에는 어김없이 한국 엔진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엔진.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바로 그 심장을 우리 조선소가 한국에 주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자료를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천하이펑을 호출했죠. 그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표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설계도가 우리 손에 있는데 왜 우리 배에 한국 엔진을 달지?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전부 다. 천하이펑은 표를 슬쩍 내려다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반장님. 지금 당장은 양산 라인이 덜 깔려서 그래요. 우리 공장이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 그동안만 한국 거 잠깐 쓰는 겁니다. 곧 우리 걸로 다 바꿉니다. 이번 달에만 한국에 얼마가 나갔나. 천하이펑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이번 달은 좀 많았습니다. 계약이 몰려서요.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치로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 달에 8천억 원. 우리가 설계도를 사들이는데 쓴 돈도 어마어마했는데 그 위에 매달 한국에 8천억 원씩 또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천 사장. 우리가 도면의 주인이야. 100년 넘은 도면을 우리가 통째로 샀다고. 그런데 왜 매달 8천억 원이 한국으로 흘러가지? 설계도가 우리한테 있는데 왜 우리가 한국에 줄을 서고 있냐는 말이야. 천하이펑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그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반장님, 너무 깊이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곧 정리됩니다. 직접 공장에 한번 와보시죠.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공장으로 갔습니다. 엔진 공장 안은 거대했습니다. 천장이 까마득하게 높았고 노란 크레인이 머리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기름 냄새와 쇳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 키의 몇 배는 되는 거대한 엔진 부품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겉모습만 보면 정말 위풍당당했습니다. 천하이펑은 의기양양하게 저를 안내했습니다. 보십시오, 반장님. 설계도 그대로입니다. 스위스 도면에 적힌 치수 하나 안 틀리고 깎았어요. 부품 하나하나가 완벽합니다. 한국이 만든 거랑 나란히 놓으면 누가 봐도 구별 못합니다. 저는 그 거대한 부품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차가운 금속 표면을 쓸어보기도 했죠. 매끈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매끈했어요. 천하이펑이 자랑할 만하다 싶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반장님. 이 실린더 하나가 사람 키의 2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한 달에 수십 개씩 찍어냅니다. 한국은 이걸 몇 달에 걸쳐 정성스럽게 만든다는데 그게 다 돈 낭비예요. 우리는 빠릅니다. 빠른 게 곧 돈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어요. 겉이 이렇게 완벽한데 왜 우리 배는 한국 엔진을 달고 있을까? 왜 매달 8천억 원이 한국으로 가고 있을까?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곧바로 눌러버렸습니다. 천하이펑의 자신만만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의심하는 제가 오히려 바보 같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한쪽에서 부품을 들여다보던 나이 지긋한 기술자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손등에 기름때가 깊이 밴 현장 기술자였습니다. 사장님, 외람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천하이펑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뭔가 도면은 다 있습니다. 치수도 정확하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고만 적혀 있어요. 이유가 적혀 있질 않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 도면대로 만들면 되는 거지. 문제는 시운전입니다, 사장님. 막상 엔진을 돌려보면 미세한 떨림이 생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에는 그걸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가 없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그걸 안다고 합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안다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모르니까 문제가 생겨도 어디를 손봐야 할지를 모릅니다. 도면에는 답이 없거든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솔직히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도면대로 만들었으면 됐지. 손마시니 소리니 하는 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천하이펑은 표정이 확 일그러지더니 사람들 앞에서 그 기술자를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자네 지금 반장님 앞에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도면대로만 하면 돼. 이유? 그런 건 알 거 없어. 깎으라면 깎고 조립하라면 조립하면 되는 거야. 자네가 엔지니어야, 철학자야? 소리를 들으면 안다고. 그럼 미신 같은 소리를 어디서 하는 거야. 기술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채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부품을 조용히 내려놓을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천하이펑은 그를 한 번 더 째려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저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반장님. 현장에서 가끔 저런 소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변화를 따라오질 못하는 늙은이들입니다. 저는 그때 그 기술자의 굽은 등을 그저 한번 흘끔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우리 운명을 가르는 단 하나의 진실이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은 입을 다물어야 했고 거짓을 떠드는 사람이 박수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서늘함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린 건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우리 그룹 회사 안전 담당 부서장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어요. 반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우리가 작년에 인도한 배 한 척이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멈추다니 어디서? 호주 쪽 남태평양입니다. 17만 세제곱미터급 초대형 LNG 운반선이에요. 운항한 지 2년도 안 된 새 배입니다. 그런데 엔진이 갑자기 멈춰서 지금 망망대해에서 그대로 떠 있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배도 거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배 안에는 영하 160도로 얼린 천연가스가 가득 실려 있고요. 선장이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신호가 잘 닿지도 않는 위치랍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17만 세제곱미터. 그 배 한 척 값이 얼마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배가 우리가 자랑스럽게 만들어 인도한 그 배가 태평양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진 채 떠 있다는 겁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캄캄한 바다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어요. 그 배에 들어간 엔진은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갈라졌습니다. 부서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 엔진입니다. 우리가 그 설계도로 만든 엔진이요.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천하이펑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진 뒤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반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천 사장, 호주에서 우리 배가 멈췄어. 자네 엔진을 단 배야. 태평양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졌다고.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천하이펑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보고받았습니다. 배 한 척 멈춘 거 가지고 너무 걱정 마십시오. 그냥 우연입니다. 기계라는 게 가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엔진도 멈출 때 있어요. 내일 사람 보내서 손보면 됩니다. 별일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네, 우연입니다. 주무십시오, 반장님.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어두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캄캄했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오싹한 질문이었어요. 설계도는 분명히 우리 손에 있습니다. 도면 한 장 한 장이 다 우리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만든 엔진은 바다 한복판에서 멈추고 한국이 만든 엔진을 단 배들은 멀쩡히 대양을 가로지르고 있는 걸까요? 같은 도면을 보고 만들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걸까요? 천하이펑은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늙은 기술자가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유가 적혀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질문 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부끄러운 추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천하이펑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우연입니다. 그냥 우연입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으면 편하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자꾸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저는 새벽에 일어나 옷을 걸치고 다시 부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우리 그룹의 젊은 안전 분석관을 불렀습니다. 리웨이라는 친구였죠. 눈이 맑고 일을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호주에서 멈춘 그 배 말이야. 그 엔진의 제작 기록을 전부 가져오게. 시운전 기록, 검사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말입니까? 전부 다. 한 장도 빼지 말고. 리웨이는 한나절 만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표정이 어딘가 어두웠어요. 반장님,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곧 손이 멈췄어요. 이게 뭔가. 시운전을 12시간만 했다고? 네. 원래 우리 기준으로도 최소 며칠은 돌려봐야 하는데 이 엔진은 반나절 만에 합격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밀 검사 항목 수십 개가 그냥 한 번에 통과 처리됐어요. 한 항목 검사하는데 보통 몇 시간씩 걸리는데 기록을 보면 그 수십 개를 1시간 만에 다 끝낸 걸로 돼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뚫어지게 들여다봤습니다. 검사필, 검사필, 검사필. 도장만 줄줄이 찍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검사는 하지도 않고 도장만 찍어버린 것처럼요. 그 순간 천하이펑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운전도 적당히 하고 검사도 빨리빨리 넘기면 됩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게 그냥 입버릇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손에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느새 밝아오고 있었어요. 밤을 꼬박 새운 거죠. 머릿속에선 자꾸만 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망망대해 한복판, 시동이 꺼진 채 떠있는 거대한 배.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선원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어쩌면 이 도장 몇 개를 제대로 안 찍은 데서 비롯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들자 진한 커피를 마셔도 입안이 썼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우리가 만든 엔진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리웨이. 이거 다른 엔진들도 마찬가지인가? 확인해 봤는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최근에 출고된 우리 엔진 상당수가 이런 식입니다. 검사를 제대로 거친 흔적이 없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러는 사이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해외 영업 담당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호주 급해 선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직접 통화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외국인 선주에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통역을 거쳐 들려온 그의 말은 이랬어요. 당신들 엔진 때문에 내 배가 2주 동안 바다에 떠 있었소.
견인비, 수리비, 지연 배상까지 손해가 얼마인지 아시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수리하러 간 당신들. 기술자들이 엔진을 열어보고도 원인을 못 찾았다는 거요. 자기들이 만든 엔진인데 왜 멈췄는지를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주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못 박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발주하는 배에는 무조건 한국 엔진을 답니다. 당신들 엔진은 2번 다시 안 써요. 무서워서 못 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엔진인데 왜 멈췄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 망치처럼 제 머리를 때렸어요. 늙은 기술자가 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이유가 적혀 있질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어디를 손봐야 할지를 모릅니다. 저는 곧장 천하이펑을 불렀습니다. 그가 들어오자 저는 검사 기록을 그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천 사장, 이게 뭔가. 시운전을 반나절만 하고 검사를 도장만 찍어서 내보냈어. 그래서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멈춘 거 아닌가. 천하이펑은 기록을 슬쩍 보더니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반장님, 그건 강제 문제입니다. 부품에 쓴 쇠가 좀 안 좋았어요. 납품업체를 잘못 만난 거지 우리 검사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운전이야. 도면대로 만들었으면 오래 돌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국처럼 며칠씩 돌리는 건 다 돈 낭비예요. 강제 탓이라. 그럼 하나 묻지. 수리하러 간 우리 기술자들은 왜 원인을 못 찾았나? 선주가 그러더군. 자기들이 만든 엔진을 통째로 열어보고도 왜 멈췄는지를 끝내 못 짚어냈다고. 강제가 문제라면 어느 부품에 어떤 쇠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야지. 그런데 우리 기술자들은 엔진을 다 분해해놓고도 그저 멀뚱멀뚱 서 있었다는 거야. 부품은 도면이랑 한치도 안 틀리게 똑같은데 왜 멈췄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네는 아나? 천하이펑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곧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그건 그 친구들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을 더 잘 뽑으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유능한 기술자를 데려오면 돼요. 실력이 부족하다고. 네. 그리고 솔직히 배 모는 선원들이 기계를 험하게 다룬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엔진 잘못만은 아니에요. 바다 환경이 거칠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강제 탓, 업체 탓, 선원 탓. 모든 게 남의 탓이었어요. 단 한 번도 자기 탓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의 말을 믿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리웨이를 시켜서 우리 엔진하고 한국 엔진의 고장 기록을 전부 비교하게 하겠네. 지난 몇 년치 전부. 숫자로 보자고. 누구 탓인지. 천하이펑의 얼굴이 그제야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숫자는 우리한테 유리할 겁니다. 그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 책상에 올라온 그 숫자는 천하이펑의 큰 소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5장. 이건 조작이다. 리웨이가 비교 자료를 들고 왔을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결과가 나왔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제 앞에 놓고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막대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엔진, 하나는 한국 엔진. 그런데 그 높이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게 운항 중 고장 발생률입니다. 한국 엔진을 단 배는 1만 척이 다녀도 큰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엔진은 같은 기간 동안 고장률이 한국의 몇 배에 달합니다. 특히 초대형 선박에서요. 저는 그 그래프를 노려봤습니다. 우리 막대는 한국 막대의 몇 배나 높이 치솟아 있었어요. 너무 차이가 나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 데이터를 만졌어? 우리가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야. 그런데 우리 엔진이 한국보다 이렇게 못하다고? 말이 안 되잖아. 누가 한국 편들려고 숫자를 부풀린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사무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죠. 리웨이는 잠시 움찔했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장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의 자료만 믿지 않고 다른 데서도 다 가져왔습니다. 다른 데라니 어디? 세계 7대 성급입니다. 성급? 네, 성급이라는 게
전 세계 배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검사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기관입니다. 배의 시험 감독관 같은 거죠. 한국 성급, 영국의 로이드, 노르웨이의 DMV,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7곳입니다. 이 기관들은 서로 경쟁 관계라 한쪽이 거짓말을 하면 다른 쪽이 바로 잡아냅니다. 짜고 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리웨이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7기관이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평가를 내놓습니다. 한국 엔진은 신뢰도 최상위 등급, 우리 엔진은 그 한참 아래입니다. 7곳 전부가요.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엔진을 담배는 보험료가 싸고 우리 엔진을 담배는 보험료를 훨씬 비싸게 매깁니다.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작이 아니었어요. 한 곳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7곳이, 그리고 돈을 걸고 위험을 계산하는 보험사들까지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리웨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전 세계 대형 선박 엔진 시장에서 한국 회사들의 점유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52%요. 우리가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여전히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속 엔진은 지금까지 누적으로 18,000대 넘게 팔렸습니다. 18,000대가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는데 큰 사고가 거의 없어요. 그 18,000대의 운항 기록이 그 자체로 증거인 겁니다. 18,000대. 그 숫자가 제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어요. 우리는 도면을 샀습니다. 100년 된 도면을요. 하지만 한국은 18,000대를 실제로 만들어 바다에 띄우고 그 배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걸 40년 동안 지켜본 겁니다. 도면과 18,000대의 세월.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하지만 리웨이의 설명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시 화면을 넘기더니 이번엔 돈에 관한 자료를 띄웠어요. 반장님, 이게 더 뼈아픈 부분입니다. 배 한 척을 만들 때 선체, 그러니까 배의 몸통을 만들어서 남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라 강철을 자르고 용접해서 거대한 배를 완성해도 거기서 남는 이익률은 잘해야 6% 정도입니다. 그런데 엔진은 다릅니다. 한국이 엔진 하나를 팔아서 남기는 이익률은 20%가 넘어요. 선체의 3배가 넘는 겁니다. 3배라.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이익이 적은 몸통 만드는 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리고 정작 가장 돈이 되는 심장은 한국한테 비싸게 사다가 그 몸통에 박아 넣는 거예요. 가장 단물은 한국이 빨고 우리는 뼈 빠지게 껍데기만 만드는 셈입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만든다고 자랑했던 그 숫자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가장 많이 만들지만 가장 적게 법니다. 한국은 가장 적게 만들지만 가장 많이 벌고요. 그리고 반장님, 한국 엔진 회사들이 받아놓은 주문이 지금 얼마나 밀려 있는지 아십니까? 쌓인 주문만 4조 원이 넘습니다. 공장을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돌려도 다 못 만들 양이에요. 그 주문의 상당 부분이 바로 우리 중국 조선소가 넣은 겁니다. 그 회사들 이익률은 분기마다 차곡차곡 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사고를 내고 한국에 더 매달릴수록 한국은 더 부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그제야 그 늙은 기술자의 말이, 그리고 스위스 임원의 경고가 하나로 꿰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은 도면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적혀 있질 않습니다. 도면에 없는 무언가, 돈으로도 설계도로도 살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답을 찾아 나서기도 전에 두 번째 사고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사고가요. 6장. 입금 확인됐습니다. 그 전화는 또 한밤중에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안전 부서장의 목소리가 아예 떨려서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어요. 반장님,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일입니다. 진정하고 말해보게. 무슨 일인가? 호주의 한 가스 터미널입니다. 우리가 만든 LNG 운반선이 가스를 싣고 출항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항구 바로 앞에서 배 전체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엔진은 물론이고 배 안의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멈췄어요. 완전한 정전입니다. 블랙아웃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항구 앞에서의 정전.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배는 조종할 수 없는 강철 덩어리가 되어 다른 배와 부두 사이로 천천히 떠밀려 갔을 겁니다. 게다가 그 배 안에는 영하 160도로 얼린 천연가스가 가득 실려 있었죠. 만약 그 배가 무언가에 부딪혔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습니다. 예인선들이 급하게 달라붙어서 간신히 막았습니다. 하지만 호주 항만 당국이 그 자리에서 배를 붙잡았어요. 안전 점검을 했는데 줄줄이 불합격입니다. 결국 입항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배는 호주 항구에 못 들어갑니다. 입항 금지. 배가 항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배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새벽 불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날 항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담은 보고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걸 읽는 내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날, 그 거대한 가스선은 만선이었습니다. 영하 160도로 얼린 천연가스를 가득 싣고 막 항구를 빠져나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부두를 몇백 미터 앞두고 갑자기 배 전체의 불이 꺼졌습니다. 조타실의 모든 계기판이 한순간에 까맣게 죽었어요. 엔진이 멈추자 배를 조종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수만 톤의 강철 덩어리가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채로 부두를 향해 천천히 떠밀려 가기 시작한 겁니다. 조타실은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비상벨이 사방에서 울렸고 선원들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들고 뛰어다녔어요. 선장은 무전기에 대고 목이 터져라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한쪽엔 부두가, 다른 한쪽엔 다른 배들이 빼곡했죠. 만약 이 배가 무언가에 부딪혀 가스탱크에 충격이 가해진다면 항구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도시 하나가 통째로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다행히 인근에 있던 예인선 여러 척이 사력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굵은 밧줄을 걸고 떠밀려가는 배를 죽으림을 다해 붙잡았어요. 단 몇 분 차이였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요. 저는 그 보고서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싸게, 많이 만들겠다고 건너뛴 그 검사 하나하나가 결국 수십 명의 선원과 한 도시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겁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돈을 아끼려다 하마터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 뻔한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중국이 만든 초대형 가스선이 항구 앞에서 정전을 일으켜 입항 금지를 당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발표했던 세계 최강이라던 그 엔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우리 그룹의 배를 막히려던 선주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선주는 계약서에 아예 한 줄을 박아 넣었습니다. 엔진은 반드시 한국산을 사용할 것. 우리가 만든 배에 우리 엔진을 못 쓰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배의 심장 자리에 다른 나라 이름을 박으라는 거였어요. 그 무렵 저는 지도부에 불려갔습니다. 한때 제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역사의 이름을 남길 거라고 했던 바로 그 어르신 앞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왕, 반장, 자네가 3년이라고 했지.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3년 동안 우리 배가 두 척이나 바다에서 멈췄어. 한 척은 입항 금지까지 당했고 전 세계 신문에 중국 엔진이 멈췄다는 기사가 도배가 됐네. 그리고 자네가 가져온 보고서엔 한국에 보내는 돈이 줄기는커녕 더 늘었다고 적혀 있어. 이게 자네가 말한 완전 국산어인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돈은 쓸 만큼 썼지. 설계도 회사를 통째로 샀고 공장을 새로 지었고 나랏돈을 산더미처럼 부었어. 그런데 결과가 이거야. 도면도 있고 공장도 있는데 왜 안 되는 건가? 대체 뭐가 부족한 거야?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무엇이 부족한지 저조차도 몰랐으니까요. 그저 등줄기로 식은땀만 흘렀습니다. 자네가 한 약속 잊지 않았겠지. 모직이면 책임은 전부 자네 몫이라고.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한때 거리에서 사람들이 악수를 청하던 그 영광이 이제는 저를 등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자리가 발밑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결제를 해야 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을 맞추려면,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한국 엔진을 대량으로, 그것도 급하게 사들이는 것. 이미 우리 엔진을 단배들까지 한국 엔진으로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그 발주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설계도 회사를 통째로 사는데 쓴 돈, 양산 공장을 짓는데 쏟아부은 돈, 자체 개발에 들인 돈, 그 천문학적인 돈을 다 쓰고도 결국 우리는 한국에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전보다 훨씬 더 많이요. 송금 버튼을 누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측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어요. 거기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금 확인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출고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겐 그저 또 하나의 주문이었던 거죠. 화를 내지도 비웃지도 않았어요. 그 담담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비웃었다면 화라도 났을 텐데, 그들은 우리를 비웃을 가치조차 없다는 듯 그저 일을 처리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군요. 쓰레기 1위 조선강국,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불렀던 나라가 자기 배의 심장 하나를 못 만들어서 매달 거액을 한국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입금 확인됐습니다. 그 5글자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천하이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이번엔 검사 기록 전부와 고장률 비교 자료, 그리고 7대 성급의 평가서를 전부 책상 위에 펼쳐놓았죠. 천 사장, 이래도 강제 탓인가? 이래도 선원 탓인가? 검사를 제대로 안 한 기록이 여기 다 있어. 세계 7개 성급이 전부 우리 엔진을 못 믿겠다고 하고 있다고. 자네가 빨리빨리 검사를 넘기라고 한 그 말이 결국 배를 받아 한복판에서 멈추게 한 거야. 천하이펑의 얼굴이 처음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장님, 저한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빨리, 싸게, 많이. 그게 위에서 원한 거 아닙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검사 좀 줄인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한국은 안 그래. 그래서 한국 엔진은 안 멈추고 우리 엔진은 멈추는 거야. 천하이펑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는 끝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한 표정으로 저를 한번 노려보고는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어요. 그게 제가 그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보고서로, 숫자로, 남의 말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겠다고. 한국이 가진 그 도면에 없는 무언가가 대체 무엇인지 제 발로 찾아가서 확인하겠다고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데 마음이 한없이 복잡했습니다. 명색이 세계 1위 조선 강국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답을 구하러 경쟁국에 제 발로 찾아가는 신세였으니까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곳도 없었으니까요. 남쪽으로 한참을 달려 바닷가에 자리 잡은 거대한 조선소에 닿았습니다. 멀리서부터 하늘을 찌를 듯한 노란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차에서 내리자 짠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고 어디선가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 쿵.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 남부의 한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실망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겉모습만 보면 우리 공장이 훨씬 더 크고 번쩍거렸어요. 이곳은 오래된 건물도 많았고 어딘가 투박했습니다. 이게 다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아직도 제 안엔 그런 오만함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 콕 집어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공장과 똑같이 기름 냄새가 났고 똑같이 거대한 엔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우리 공장 사람들은 빨랐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죠.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빠르면서도
어딘가 차분했어요. 한 사람이 부품 하나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엔진에 귀를 바짝 대고 눈을 감은 채 무언가를 듣고 있었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처럼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공장이었다면 저렇게 부품 하나를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반장이 달려와 빨리 안 하고 뭐 하냐고 호통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만족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가 다 만든 부품을 한참 만져보더니 고개를 젓고는 그걸 다시 작업대에 올려놓는 걸 봤습니다. 저는 안내하던 직원에게 물었어요. 저 부품 이미 다 된 것 같은데 왜 다시 합니까? 표면에 손끝으로만 느껴지는 미세한 단차가 있었나 봅니다.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저런 걸 그냥 넘기면 나중에 엔진 안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다시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시간이 더 걸릴 텐데요. 직원이 빙긋 웃었습니다. 네, 더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결국 더 빠른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며칠 더 걸려도 그 엔진이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멈추면 그게 더 빠른 거니까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빨리, 싸게, 많이. 천하이펑의 그 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빠른 길을 골랐고 한국은 30년을 내다보는 빠른 길을 골랐던 겁니다. 공장 벽 한쪽에는 무사고 운항 기록을 적은 큰 현황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어떤 자랑보다 조용히 그들의 자부심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를 안내한 직원이 한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우리 공장에서 가장 오래 일하신 분입니다. 강만수 명장님이세요. 40년 동안 이 엔진만 만드신 분입니다. 강만수 명장. 저는 그를 처음 보는 순간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거만하고 콧대 높은 기술자를 예상했어요. 세계 시장을 절반이나 쥐고 있으니 얼마나 으스댈까 싶었죠. 그런데 그는 작업복 차림의 손등엔 깊은 주름과 기름때가 박힌 그저 조용한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어요. 그리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선박 엔진을 만드는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강만수 명장은 제 손을 잡고 가볍게 웃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무얼 보러 오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의 설계도를 샀습니다. 100년 넘은 도면을 통째로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공장도 더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엔진은 바다에서 멈추고 선생님들이 만든 엔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도면을 보고 만드는데 왜 다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강만수 명장은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질문을 하러 여기까지 오셨군요. 솔직한 분이시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있던 거대한 엔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이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국의 공장이 아주 크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쓰셨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죠. 그 공장에 엔진 하나만 30년 만든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자도 이 일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으니까요. 대부분은 새로 뽑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빨리, 많이 찍어내는 데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없으시죠? 당연합니다. 공장은 1년이면 짓지만 사람은 1년에 못 키우니까요. 강만수 명장의 말투엔 비난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말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설계도는 사실 수 있습니다. 기계도 사실 수 있고요. 그런데 사람 손에 든 세월은 시장에 나와 있질 않아요. 팔지를 않으니까요. 제 생각엔 그쪽이 못 만든 게 아닙니다. 아직 못 키운 거죠.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빙긋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죠. 따라오세요. 저는 그를 따라 공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엔 몰랐어요. 그가 보여주려는 것이 제 평생의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강만수 명장은 한 엔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막 조립을 마치고 시운전을 앞둔 엔진이었어요.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빵집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뜬금없는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빵집이요?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의 비법 노트를 통째로 손에 넣었다고 칩시다. 밀가루 몇 그램, 물 몇 밀리리터, 몇 호에서 몇 분. 모든 게 다 적혀 있어요. 그 노트만 있으면 누구나 똑같은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만수 명장이 빙긋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못 만듭니다. 똑같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노트에는 안 적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날의 습도가 높으면 물을 조금 줄여야 한다는 거. 반죽을 만졌을 때 손끝에 닿는 느낌이 어느 정도여야 한다는 거. 오븐에서 나는 냄새가 어떻게 바뀌면 다 익은 거라는 거. 그건 노트에 적을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매일 빵을 구운 사람의 손과 코에만 남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감간이라고 부르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늙은 기술자가 했던 말. 이유가 적혀 있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도면은 비법 노트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트만 손에 쥐고 똑같은 빵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거고요. 강만수 명장은 엔진으로 다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엔진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어요. 그는 엔진의 귀를 가까이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듣더니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여기, 이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있습니다. 소리가 0.1초쯤 어긋나요. 옆에 있던 젊은 기술자가 깜짝 놀라 계측기를 가져와 그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명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세한 진동이 잡힙니다. 계측기로도 겨우 잡히는 수준인데요. 강만수 명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배에 달면 1년은 멀쩡할 겁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 큰 파도를 만나고 엔진이 지치기 시작하면 바로 이 자리부터 탈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야 해요. 도면에는 이걸 잡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도면대로만 만들면 지금 당장은 멀쩡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소리만 들어도 손만 대봐도 이놈이 3년 뒤에 어디서 아플지를요. 강만수 명장은 공구를 집어들더니 그 자리를 아주 미세하게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한참을 만지고 다시 시동을 걸어 귀를 대고 또 만지고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그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소리가 고르네요. 젊은 기술자가 다시 계측기를 댔습니다. 아까 잡혔던 그 미세한 떨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계측기로도 겨우 잡히던 그 떨림을 이 노인은 맨손과 귀만으로 찾아내고 또 잡아낸 겁니다. 어떤 첨단 장비보다 정확하게요. 우리 회사 엔진이 30년을 가는 건 무슨 비밀 부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엔진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귀를 대고 손을 대기 때문이에요. 한 대도 그냥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별것 아니죠.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걸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겁니다. 별것 아닌 일을 40년 동안.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 별것 아닌 일을 돈 낭비라고 부르며 건너뛰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엔진이 왜 3년도 안 돼 바다 한복판에서 멈췄는지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도면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멀쩡했죠. 하지만 그 안에 숨은 소리만으로 알 수 있는 그 미세한 떨림을 우리는 잡을 줄 몰랐던 거예요. 잡으라고 적힌 도면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겐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검사를 줄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백하듯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빨리, 싸게, 많이. 그렇게만 하면 한국을 이길 줄 알았습니다. 시리운전도 반나절 만에 끝내고 검사도 도장만 찍었어요. 도면이 우리 손에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강만수 명장은 저를 안쓰럽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비웃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의 눈빛엔 어떤 연민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엔 우리도 남의 도면 빌려서 더듬더듬 만들었어요. 그때 만든 엔진들,
많이도 멈췄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서고 선주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선배들이 밤새 엔진을 뜯어보면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멈췄을까? 어디가 아팠을까? 그 실패를 하나하나 노트가 아니라 몸에 새겼어요. 그렇게 40년이 쌓인 겁니다. 강만수 명장은 작업대 한쪽으로 걸어가더니 낡은 공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때가 새까맣게 묻은 오래된 쇠망치였어요. 이건 제 스승님이 쓰시던 겁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막 입사했을 때 우리가 만든 엔진을 단 배가 동해에서 멈춘 적이 있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선원들이 추위에 떨면서 구조를 기다렸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그 망치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때 제 스승님은 사흘 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 엔진을 뜯어보셨습니다. 도면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부품도 다 정상이었고요. 그런데도 멈춘 겁니다. 스승님은 결국 찾아내셨어요. 아주 미세한, 도면엔 적히지도 않은 어떤 떨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스승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만수야, 도면은 길을 알려줄 뿐이다. 그 길 어디에 돌부리가 숨어 있는지는 수없이 넘어져 본 사람만 안다. 넘어진 그 경험을 너희 후배들한테 다 물려주고 가는 게 내 일이다. 라고요. 강만수 명장의 눈가가 잠시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스승님이 넘어지며 배운 걸 저한테 물려주셨고, 저는 또 제가 넘어지며 배운 걸 저 젊은 친구들한테 물려줍니다. 그게 40년 동안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이어진 거예요. 돈을 아무리 줘도 이 사슬은 못 삽니다.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거든요.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굵은 마디와 깊은 주름,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은 기름때. 이 손에 새겨진 40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설계도는 사실 수 있어요. 공장도 지을 수 있고요. 하지만 수만 번 엔진을 만지고 수천 번 실패하면서 몸에 익힌 이 감각은 세상 그 누구도 통째로 팔지 않습니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결국 시간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부끄러움과 깨달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위원회 앞에서 큰 소리를 쳤었죠. 돈이 시간을 사는 겁니다. 라고요. 그런데 이 노인은 단 한 문장으로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시간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순간에 지난 몇 년의 제 모습이 영화처럼 눈앞을 스쳐갔어요. 지도부 앞에서 가슴을 펴고 3년이면 된다고 큰 소리치던 저. 비행기 안에서 한국을 두고 조립공 주제에 라고 비웃던 저. 예산위원회에서 돈이 시간을 산다고 호언장담하던 저. 그리고 도면에 이유가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던 우리 늙은 기술자를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며 면박 주던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던 저. 그 기술자가 옳았습니다. 그가 했던 그 한마디가 우리 회사 전체가 몇 년 동안 못 찾은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실을 말한 사람의 입을 막고 거짓을 떠드는 사람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부끄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명색이 한 나라의 사업을 책임진 사람이 경쟁국의 공장 한복판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설계도도 없는 하청이라고 비웃었던 그 한국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사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단숨에 살 수 없는 것. 바로 시간이 빚어낸 손끝의 감각을요. 우리가 산 것은 비법 노트였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은 40년 동안 그 노트를 직접 써 내려간 손이었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살 수 없는 것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강만수 명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역을 통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제가 평생 몰랐던 걸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의 온기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그건 한국을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몇 해 전 스위스에서 도면을 사들이고 돌아오던 그 비행기와 같은 노선이었어요. 그때 저는 와인을 마시며 입꼬리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 확신하면서요. 그런데 같은 하늘을 날아 돌아오는 지금, 제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강만수 명장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시간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가 평생 쌓아 온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에 돌아온 저는 곧장 류웨이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류웨이, 지금 한국 엔진이 강한 건 알겠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가? 10년, 20년 뒤에도 한국이 앞설 거라고 보나? 우리가 지금부터 죽기 살기로 따라잡으면 미래엔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나? 류웨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자료를 펼쳤어요. 반장님, 그게 더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더 충격적이라니, 지금 전 세계 바다에 새로운 규칙이 생기고 있습니다. 배가 내뿜는 매연을 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름을 태우는 엔진이 아니라 매연이 거의 없는 친환경 연료를 쓰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같은 걸 태우는 엔진이요. 머지않아 이런 친환경 엔진이 아니면 큰 항구에 아예 못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엔진 시장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에 담고 싶지 않았어요. 류웨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회사들이 이 친환경 엔진 시장의 대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는 걸 한국은 벌써 완성해서 배에 달고 바다에 띄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엔진은 사실 한 세대 뒤처진 겁니다. 우리 걸로는 그 새 규칙을 못 맞추나?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게 있어요. 우리 중국 조선소들조차 친환경 배를 만들 때는 한국 엔진을 주문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결국 미래의 배도 그 심장은 한국이 쥐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 친환경 엔진 주문이 한국 회사의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00년 된 도면을 통째로 샀습니다. 그걸로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그 많은 돈을 썼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낡은 도면을 베끼느라 진땀을 흘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도면을 덮어버리고 다음 100년을 위한 새 도면을 직접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제의 경주를 숨 가쁘게 뒤쫓는 사이 한국은 내일의 출발선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와 한국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차이를 5년에서 10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따라가는 동안 그들은 결코 멈춰서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이 가진 그 손끝의 감각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만수 명장이 젊은 기술자에게 자기 경험을 물려주고 그 젊은 기술자가 또 자기 실패를 후배에게 물려주는 그 사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시간이 쌓일수록 그 감각은 더 깊고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돈으로 그 격차를 단숨에 메우려 할 때 그 격차는 도리어 한 뼘씩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비겁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그 한국 노기술자들을 우리가 데려오면 어떨까? 한국 엔진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면 어떨까? 저는 류웨이에게 그 가능성을 물었어요. 류웨이, 그럼 그 한국 기술자들을 우리가 돈을 훨씬 더 주고 데려오면 안 되나? 아니면 그 회사를 아예 사버리면? 류웨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반장님, 설령 강만수 같은 분 한 분을 모셔온다 해도 그 한 사람이 우리 공장 전체를 바꿀 순 없습니다. 그분의 감각은 그분 손에만 있는 거니까요. 게다가 그 감각은 후배들이 곁에서 수십 년을 함께 부대껴야 겨우 전해집니다. 사람 하나 빼온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산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윈지를 샀을 때처럼 또 껍데기만 사는 셈이 될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같은 함정이었어요. 우리는 자꾸만 돈으로 시간을 건너뛰려 했고 시간은 매번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도면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가 천하이펑에게 면박을 당했던 그 늙은 기술자요.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작업장 한쪽에서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던 그에게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때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제가 알아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도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것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사무실 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진실을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다고. 제가 그토록 큰 소리를 쳤던 그 사람들 앞에 다시 서야 한다고. 이번엔 거짓 자신감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서요. 저는 지도부에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슨 말을 할지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건 보고서가 아니라 고백문이었어요. 회의실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붉은 카펫, 묵직한 원목 탁자, 그리고 그 끝에 앉은 어르신들. 몇 해 전 제가 가슴을 펴고 3년이면 한국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화려한 도표도 자신만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제 손엔 호주에서 멈춘 배들의 사진 몇 장과 한국 공장에서 받아 적은 낡은 메모 한 장뿐이었어요. 저를 향한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한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왕, 반장. 또 무슨 보고인가? 이번엔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고백을 하러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왕, 반장. 몇 해 전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돈이 시간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설계도만 사면 한국을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평생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된 설계도를 통째로 샀습니다. 세계 최대의 공장도 지었습니다. 돈은 쓸 만큼 썼어요. 그런데도 우리 엔진은 바다 한복판에서 멈췄고 우리는 지금도 매년 2조 원이 넘는 돈을 한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바로 그 한국에게요. 어르신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저는 한국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엔진만 만든 노기술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설계도는 빵의 비법 노트와 같다고. 노트가 있어도 매일 빵을 구운 사람의 손과 코는 살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 노트만 손에 쥔 채 똑같은 빵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저는 호주 사고 사진을 탁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족함을 빠른 속도와 싼 가격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시운전을 반나절 만에 끝내고 검사를 도장만 찍어서 내보냈어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배가 멈췄고 하마터면 항구 하나가 불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수십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거예요. 그건 효율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어르신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강한 건 도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엔진 하나하나에 귀를 대고 손을 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쌓은 경험을 한 톨도 남김없이 후배에게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도 베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시간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부족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회의실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 자리를 걸겠다고 했던 약속 지키겠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다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빨리 가는 길을 멈춥시다. 돈으로 시간을 사려는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엔진 하나에만 매달릴 수 있게 해줍시다. 그 사람이 후배를 키우고 그 후배가 또 후배를 키우게 합시다. 지금 시작하면 30년 뒤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게 제가 그 먼 길을 돌아 찾아낸 단 하나의 답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못마땅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왕, 반장. 그럼 자네 말은 우리가 한국한테 영원히 무릎을 꿇자는 건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엔진 하나 때문에 매년 2조 원을 갖다 바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무릎을 꿇자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한국이 40년을 쌓아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도 그 40년을 우직하게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굴욕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건 멈춘 배를 바다에 띄워놓고도 왜 멈췄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 부끄러움을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은 오래도록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한때 제 어깨를 잡고 역사의 이름을 남길 거라던 그 어르신이 한참 만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평생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김복도를 걷는데 창밖으로 우리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엔 한국 엔진을 단 거대한 배 한 척이 막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 모습이 굴욕적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부끄러움 너머로 어떤 깨달음 같은 게 가슴에 차올랐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설계도도, 공장도, 사람도 살 수 있죠. 하지만 단 하나,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베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손끝에 새긴 세월, 묵묵히 같은 일을 수십 년 반복하며 쌓아 올린 그 진짜 실력이요. 누군가는 그걸 미련하다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빠른 길 놔두고 왜 그 고생을 하냐고요. 하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길이 결국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단단한 길이 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문득 강만수 명장이 손때 묻은 낡은 쇠망치를 가만히 쓰다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스승에게서 물려받았다던 그 망치, 그 작은 쇠붙이 하나에 2세대에 걸친 시간과 실패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많은 돈으로도 끝내 사지 못한 것이 바로 그 낡은 망치 한 자루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손끝에도 분명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세월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평생 한 가지 일을 묵묵히 해오신 그 시간의 무게를 부디 스스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월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만의 자산이니까요. 지금까지 세계 1위를 자부하던 중국마저 끝내 베끼지 못한 한국 엔진의 진실이었습니다. 100년 된 설계도로도 천문학적인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단 하나. 그건 40년 세월이 손끝에 새긴 우리 기술자들의 감각이었습니다.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모든 분들의 그 세월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